임진왜란 당시 격렬한 전투가 한창이던 진주성에선 하늘을 나는 낯선 기구가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한다. 하늘을 나는 기구,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동력 장치가 부착된 비행기를 보유하게 됐고,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비행기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선진 각국은 너도나도 비행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능 좋은 이 초고속 비행기를 보유하는 것이 곧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처음 비행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1913년,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일본군 나라하라 중위가 몰고 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인과 미국인들이 연달아 시범 비행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 비행기의 존재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비행기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에 쓰여진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정평구란 사람이 비차를 만들어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비차가 30리를 날았다. 이 기록을 보면 비차가 30리를 날았다고 합니다. 비차,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구. 그렇다면 이건 비행기가 아닙니까? 자, 이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평구뿐만 아니라 윤달귀란 사람도 이 비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고, 이 이규경은 이 전해들은 이 비차의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규경뿐만이 아닙니다. 실학자 신경준도 여암전서 중 책차제란 대목의 비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이 비차를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 비행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우린 지금까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조선시대의 비행기, 비차가 과연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건지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로 이 기록에 나타난 사람들, 이 비차를 만들었다는 사람들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비차를 만들었다는 사람 중에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정평구란 인물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그는 비차를 이용해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한다. 그는 과연 실제 인물이었을까? 또 다른 기록을 알아보기 위해 진주문화원을 찾았다. 이 대목은 이제 이거 번역이다.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적은 각종 문헌들과 읍지, 여기에 이 지역에서 전해오는 야사까지 모두 점검했다. 인물을 내놔야지. 10여 종의 읍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임진왜란에 대한 개괄적인 사료는 없고 개인 인물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평구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진주에서 더 이상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엔 주변 지역 각 문화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성씨 전문가를 통해 정씨 가문을 수소문하던 중 김제에서 연락이 왔다. 김제 문화원장이자 성씨 전문가인 김병학 씨가 정평구를 찾아낸 것이다. 이게 지금 1700년대 만들어진 일제시대에 정리된 김제 군지 속에서 정평구가 그의 재간을 이용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왜군을 농락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정평구 세상입니다.
그때 비차를 만들어서 그 포위된 것을 그 비차로 사람을 그 바깥으로 실어냈고 또 그 글로 뭐 군대들이 먹을 식량도 운반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 그분이 또 그 외에도 그 진주성이 무너지고 무진장으로 쳐들어올 적에도 그 오는 도중에 그 벌통을 만들어서 그 양반이 그 외적을 혼낸 일이라든지 또 화약 통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군대를 그 혼낸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참 야사가 참 많습니다. 이 지역 향토사학자들은 정평구의 비차 얘기가 야사를 통해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전해주었다. 그러나 정작 군지 속엔 비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평구는 정말 비차를 만든 것일까? 군지를 토대로 정평구의 직계 후손을 찾아보기로 했다. 정평구의 후손들은 아직도 김제시에 살고 있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을 점검했다. 이 족보는 일제시대에 정리된 것으로 후손들이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는 것들이다. 자, 여기 있습니다. 유엔. 유엔 평구 할아버지의 이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바로 유연이라는 이름이다. 평구는 호. 그리고 여기엔 비차를 만들어 임진왜란 때 활약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이규경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평구는 남달리 재주가 뛰어났던 인물로 기이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고 화약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후손들은 이런 특별한 기록을 지닌 정평구의 무덤을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다. 예, 여기는 보다시피 아주 그 정말로 그러나 여기에서도 비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단지 그가 비차라는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이다. 비차 발명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왜 가문의 족보 외에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일까? 후손들에 따르면 정평구의 비차를 본 당시 진주 사람들이 선조에게 상소를 올려 그 업적을 보고했지만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늘을 나는 기구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헛소문으로 취급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비차를 만들었다는 두 번째 인물 윤달규는 누구일까? 이규경은 그가 노성에 사는 명제의 후손이라고 밝혀두었다. 노성에 사는 명제라면 곧 17세기에 활동했던 윤증을 가리킨다. 윤증은 당시 관념론으로 치닫고 있던 학문의 폐해를 지적하며 성리학 또한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한 학자다. 300년이 넘는 그의 고택에는 수많은 고문서와 족보들이 보존돼 있다. 시조, 네? 중심되는 시조요? 그런가? 과연 이 고문서들 속에서 윤달규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 명제 몇 대손 족보죠? 이규경의 기록 속에는 그가 살았던 시기나 활동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조사는 먼저 윤증 후대의 족보를 모두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뭐라고 적혔어요 지금요? 여기요? 예. 결국 윤달규를 찾아냈다. 1778년에 태어나 1851년까지 살았던 윤증의 4대손이었다. 동문, 교관. 예. 그럼 대충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평구가 살았던 시기와 윤달규 사이엔 200여 년의 간격이 있다. 비록 비차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분명 이들은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 그것은 조선시대 한켠에서 끊임없이 비차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얘기가 100여 년이 흐른 뒤 이규경의 기록에 나타난 것이다. 정평구와 윤달규는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비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차가 막연한 상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차는 어떤 비행기였을까요? 이 기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규경은 자신이 전해 들은 이 비차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비차를 만들어 4사람을 태우고 곡형 비슷한 풀물을 만들어 배를 두들겨 바람을 일으켜 떠서 공중에 올라가 백기를 갈 수 있게는 했으나 겨우 각풍을 만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떨어지며 광풍을 만나면 갈 수가 없다. 이것은 비차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대목은 이 기술을 모방하려면 하나의 수레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르는 연처럼 깃과 날개를 달고 그 안에 사람이 타서 사람이 헤엄치는 것처럼 또는 자벌레가 굽혔다 폈다 하는 것처럼 해서 이 바람과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두 날개가 움직여서 한순간에 천리를 가는 형세를 짓고 또 그 줄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신축성을 있게 하고 그 비차 안에서 풀무질을 하여 규칙적으로 센 바람을 일으키게 해서 대기 위에 뜰 수 있다면 그 형세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첫 번째 기록은 원주 사람이 만든 비차에 대한 설명이고 또 이 두 번째 기록은 정평구와 윤달규 그리고 원주 사람이 만든 비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 종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이 비차를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비차를 완벽하게 복원하려면 이 설계도나 또는 제작 과정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이 조선의 비차는 설계도나 제작 과정을 알려줄 만한 그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0리를 날았다거니 또는 4사람을 태웠다는 이런 기록들은 오히려 이 비차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으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한 시대를 살았던 실존 인물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세간의 소문을 정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조선시대 비행기, 비차, 그것은 과연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비차 복원을 위해 건국대 기계항공학부 교수들로 복원팀이 구성됐다. 설계와 기술적 자문은 우리나라 항공사를 정리하고 있는 전 초경량 항공기업 회장 이원복 교수가 맡았다. 복원팀을 이끌고 실질적인 제작에 참여할 팀장은 윤광준 교수. 그리고 설계 부문에 박훈철 교수가 합류했다. 복원팀은 이규경의 기록을 토대로 기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면 정조 때 이게 비행기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다. 그러나 비차는 설계도가 없는 상태라 이 기록을 충실히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규경의 비차 변증설에는 비차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풀무라는 장치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조만이 설명돼 있다. 또 다른 대목에는 하늘을 나는 연에 깃과 날개를 달았다는 형태에 대한 묘사가 있다. 또한 날틀이 설치됐고 그 속에 사람이 타서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모양으로 날았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주 사람의 그 묘사 내용은 그 풀무의 추진력이나 새가 날개짓을 하는 그러한 그 형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형상으로 그 내용이 기술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규경이 그 종합한 그 내용은 그 연의 비행 원리나 그다음에 그 수레의 간단한 수레의 형상을 그 합해 놓은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그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설계 방침이 정해진 뒤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4학년생들로 비차 제작팀이 구성됐다. 지난 12월 첫 번째 회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야 했다. 비차의 모양은 나르는 연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글자는 새, 즉 솔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새의 모양이 비차의 기본 형태일 것이다. 연에 깃과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 대목 역시 새의 모양을 연상케 한다. 이를 토대로 부채꼴 모양의 기본형을 만들어냈다. 기록에는 여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틀이 설치됐다고 한다. 그리고 구조물들은 줄로 모두 연결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실제 사이즈를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복원팀은 먼저 기본형의 날틀을 부착해보기로 했다. 날틀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설치된 위치 등은 언급된 기록이 없어 여러 가지로 예측해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양 날개를 줄로 잇고 조종사가 이 줄을 조종하도록 만들어 양쪽의 날개가 움직이는 예측도를 만들어냈다. 현대 항공기의 경우도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줄로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의 경우에는 날개짓을 아마 할 수도 있고 그걸 당겨서 그 다음에 그대로 당기지 않을 경우는 양력을 많이 받을 경우 구조가 위로 접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접히는 걸 아마도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측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다. 사람이 헤엄치듯 움직이며 바람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바로 양 날개를 줄로 이어 조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곧 날개치는 비행기,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움직이는 형태의 비행기다. 인류의 비행기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상상도 역시 이런 형태였다. 원래 인류가 비행을 하고자 할 때 새를 모방했다고 생각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겨놓은 스케치를 보더라도 새가 날개치는 모습을 스케치로 그려놨는데 이 비차도 역시 우리 조상들이 새 나르는 걸 보고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글라이더의 날개의 아스펙트 레이쇼는 보통 2에서 다음은 비차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비차에 대해서는 날개를 여기 보면 어때 이렇게? 전체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날개의 크기다. 기체와 조종사의 무게를 견디며 바람을 잘 받는 가장 적합한 크기를 알아내야 한다. 그러나 크기에 관한 기록은 사람이 탔다는 것밖에 없다. 복원팀은 사람을 태우고 날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큰 연의 경우를 검토해보기로 했다. 최영 장군이 사람을 실었다는 것은 아마도 방패연 모양이었을 거예요. 가장 바람을 많이 받고 또 조종하기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크기를 말한다면 아마 가로 5m와 세로 7m 정도는 되면 충분히 사람을 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비차는 이 새 모양이기 때문에 그 새 모양에서 날개 폭은 아마도 적어도 한 8m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비차의 날개 길이는 8m로 정해졌다. 이것으로 기본형 설계는 완성됐다. 이제 복원팀은 기록상 언급되지 않은 장치들을 실험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가지 형태의 모형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특히 날틀의 형태와 크기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로 고안됐다. 최종 모델을 결정하기까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었다. 자, 이것이 기본 설계를 응용해서 만들어본 모형 비차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형태들은 기록에 충실히 따랐지만 설계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은 예측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타는 자리, 즉 조정석을 마차의 형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 조종사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런 지지대를 여러 개 배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행하는 데는 부담이 됩니다. 이 비행기는 가벼워야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이 비차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볍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비행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야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 곧 중력입니다. 이 중력을 누르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이 양력을 중력보다 세게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하늘을 나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맞바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대 초고속 제트 여객기도 이 맞바람을 이용하면 쉽게 이륙할 수가 있고 또 연료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비차는 어떤 원리로 하늘을 날았을까요? 대나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 하늘을 날려면 먼저 날개가 바람을 모아줄 수 있어야 한다. 날개와 비차 몸체의 구조가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리는 형식, 고무줄에 의해서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게. 비차는 어떻게 바람을 이용했을까? 복원팀은 그 방법을 이 기록에서 찾았다. 문헌에 보면 연에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모양으로 하고 날틀을 이제 다른 거죠. 사람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면 연하고 이 비차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동적인 양력을 얻어서 뜨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비차가 연의 원리와 매우 비슷한 원리로다가 비행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길이가 10m 이상 되는 대형 연을 하늘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양날개와 몸체를 가는 줄로 연결하고 각각의 줄의 길이를 조절해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을 가장 오래 잘 날 수 있게 하는 방법, 무게중심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 목줄을 무게중심은 마찬가지죠. 무게중심을 아래로 하면 만약 여기 가운데 했다면 얘는 뜨진 않죠. 올라가진 않고 또 위에 했다면 이렇게 해서 계속 바람을 안 받죠. 그래서 가장 바람을 유리하게 받고 또 안정성도 있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은 고연에 대해서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연을 만들고 날려온 전문가도 무게중심을 잡는 방법은 경험에 의해 알게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16세기에 비차를 만들었던 정평군은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 연의 역사는 대략 1300여 년. 신라 진덕여왕 때 김유신 장군이 연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이 정도면 정평구 역시 연의 원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비차 복원팀은 연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연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비차의 무게중심을 잡는 문제와 상승 기류를 받았을 때 좀 더 오래 날 수 있도록 날개와 몸체의 구조 틀을 협의했다. 이거보다 좀 더. 일단 요 스파가 이것이 어느 위치냐 또 어느 건 가능성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얘는 맞아 보니까 이게 잘 나가다. 그게 힘을 제일 많이 구조적으로 힘을 제일 많이 받고. 저 밑에 이 과정에서 비차복원팀은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혔다. 렌더링 상태에서는 보는 시각을 바꿀 수가 없고 지지대의 수와 위치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재료를 알아내야 했다. 재료의 강도를 확인한 뒤에야 날틀과 조종사의 무게를 지탱하는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차 날개를 이루는 천은 어떤 것인지 조사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엔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전혀 없다. 하지만 날개는 바람을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촘촘하고 가벼운 천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초치라듯이 이렇게 치렸어요. 네, 그냥 초치하듯이 일단 치려왔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많이 사용된 천은 비단, 삼배, 광목이다. 복원팀은 이 중에서 광목을 비차의 재료로 선택했다. 돛배의 재료가 광목이었기 때문이다. 바람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돛에 사용했다면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음은 비차의 골격을 이루는 재료 검토에 들어갔다. 그 특성을 보면은 일단 탄력성이 좋다.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조종사의 무게를 견뎌낼 재료를 찾아내야 한다.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비거가 날개를 쳐서 비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날개를 치려면 상당히 그 날개 자체 골조가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대나무가 가장 거기에 적합하고 또 그 당시 진주 지방에 대나무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검토 결과 탄력성은 대나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 실험에 들어갔다. 조선시대 골재 재료로 많이 쓰인 소나무는 5.5kg의 힘을 받자 부러졌다. 참나무 역시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다. 참나무는 7kg의 무게에서 부러졌다. 그러나 대나무는 참나무보다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뎌냈다. 복원팀은 탄력성과 강도가 월등히 좋은 대나무를 재료로 확정했다. 이제 비차의 형태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크기 또한 예상치가 정해졌다. 기록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연결 지지대는 재료 검토 결과와 연의 구조를 참고로 설정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 비차의 추진장치에 대한 열쇠를 푸는 일이다. 곡형으로 풀무를 만들고 배를 두들겨 바람을 일으켰다는 비차의 추진장치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이 비차는 단순히 바람만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주 사람이 만들었다는 비차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 풀무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공기를 일으켜 비차를 날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와 같은 장치는 이 비차를 날게 하는 추진 장치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조선시대 풍속화가 김홍도의 대장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풀무지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풀무는 주로 대장간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 펌프질 하듯이 이 피스톤을 움직여서 바람을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쪽 그림을 한번 더 보시죠. 이 그림에는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손이 아니라 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풀무가 있었는데 주로 일반 서민들이 이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차 복원팀은 이 대목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풀무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비차를 날게 하는 그 추진력을 내는 추진 장치는 어떤 형태였으며 또 어떤 원리로 이것을 비차에 장착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이규경이 종합한 이 기록을 보면은 이 비차는 단순히 풀무의 원리로만 날게 한 것이 아니라 양 날개를 움직여서 얻어지는 풍력에다 자연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다 동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과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추진 장치를 검토하기에 앞서 보다 자세한 풀무의 원리를 점검했다. 거요. 이것이 이 안에가 요거마한 나무가 또 하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생에다가 닭털이나 토끼 가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밀면은 바람이 나는데 이런 구멍이 저쪽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면은 바람이 들어가면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 못 나가니까. 그 땡기면은 저쪽에서 열리면서 바람이 돌아가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무는 피스톤과 같은 장치를 밀고 당기면서 바람을 내는 도구다. 이것이 비차에 응용됐다면 풀무의 원리로 생겨난 바람을 추진 장치로 활용했다는 뜻이 된다. 풀무의 원래 목적은 대장간이나 일반 집에서도 그 아궁이에 바람을 불어 넣어줘 가지고 그 아주 불이 잘 타게끔 하는 그런 원리인데 이것을 거꾸로 사용을 해 가지고 풀무에 그 바람이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그 비차에다가 어디에다 부착을 하면은 그 추진력이 오히려 좀 그 비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장치가 실제 비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비차 무게를 들어올릴 만큼의 강한 바람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이 장치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기록에는 곡형으로 만들어 배를 두들겨 바람을 일으켰다고 설명돼 있다. 여기 문헌에만 가지고서는 배를 두드려서 그 풀무질을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기계 장치가 별로 없고 인력으로다가 풀무질을 했다고 해석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력 갖고는 도저히 그 많은 공기량을 분출할 방법이 없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노젓는 식으로 날개도 치면서 풀무질 의자에서 이렇게 하면 이 풀무질에서 뒤로 공기를 별도의 기계 장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풀무라면 그것은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 보건팀은 배를 두들겨라는 기록대로 모형 풀무를 만들어 실험에 들어갔다. 이것은 고작 종이가루를 날릴 정도에 불과했다. 비행기 무게나 사람 무게보다 더 많은 양을 일시에 분출할 수만 있다면 부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인력 가지고 하는 풀무질 갖고는 사람의 힘이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게 한 10분지 2마력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 갖고는 도저히 그 막대한 양을 만들어서 분출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거의 실효를 걷지 못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추진 장치의 비밀이 풀리지 않자 보건팀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만약 풀무가 일으키는 바람이 더운 공기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더운 공기를 불어넣어 하늘을 나는 기구. 열기구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대장간에서 풀무를 사용하는 것처럼 풀무를 이용해 불을 지피고 그 더운 공기를 아래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 주머니에 모아낼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비차에 관한 기록에는 이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원주 사람이 만들었다는 비차가 열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풀무질을 숯 같은 걸 이용해서 숯을 풀무질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다 공기를 데펴서 오늘날의 열기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띄워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거기 문헌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걸 띄우기 위한 기낭이 있어야 하거든요. 큰 공기 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문헌에는. 그리고 오히려 나중 다른 문헌에서는 새 모양으로 해서 날개를 쳤다든지 또는 그 풀무지를 해서 큰 기운을 아래로 내가지고 떴다고 하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동적인 부양력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지, 열기구 같이 공기보다 가벼운 장치로다가 만들어서 띄웠다는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풀무 추진 장치는 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기구 형태로 단정짓기엔 기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복원팀은 추진 장치를 제외하고 바람과 조종사의 힘으로 비행하는 비차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비차 복원팀은 2달간의 설계를 끝내고 실물 제작에 들어갔다. 비차 제작 중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문제는 돛배 전문가인 이봉수 씨의 자문을 통해 전통 매듭 기법을 사용했다. 돛배는 이미 조선 초부터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어서 정평구나 윤달규 역시 이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껏 대나무와 광목천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는 없었다. 복원팀은 날개를 구성하는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수차례 부러지는 과정을 거치며 날틀의 크기와 형태를 조정해 나갔다. 드디어 비차는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에 걸쳐서 이 비차 복원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록과 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복원팀이 완성한 비차입니다. 우리는 이 형태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 풀무의 원리를 이용한 추진 장치는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록만 가지고서는 이 풀무를 추진 장치로 응용하는 방법을 밝혀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좀 더 자세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이 비차의 형태는 지금과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복원팀은 추진 장치로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 대신 기록에 있어서의 두 번째의 경우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형태의 비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이 비차는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이 복원팀은 실험을 하기에 앞서 지형을 물색하던 중 정평구가 진주성에서 비차로 30리를 날았다는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은 진주성 앞에 이 남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 남강의 강바람이 진주성의 성벽과 맞부딪히면서 강한 상승풍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또 이 진주성 주변에는 이 낮은 구릉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행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자, 복원팀은 이 진주성과 같은 조건을 가진 지형을 골라서 비행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의 비차, 과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차 복원팀은 서울 시내에서 진주성과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몽촌토성을 비행 실험 장소로 선택했다. 낮은 구릉지대가 있는 데다가 한강의 바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백날 때 비행기의 실험 비행에는 늘 위험이 뒤따른다. 이에 대비해 이번 비행은 경력 20년의 전문 스턴트맨이 맡았다. 정신이 없다고 지금 몸무게 맞추는데 정신이 없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어? 하지 말고 나 주문을
드디어 모든 비행 준비가 끝났다. 보건팀은 바람이 최적의 상태가 될 때를 기다려 실험에 들어갔다. 두 번의 시도 모두 이륙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다. 없어요? 뒤로. 예전 정평구나 윤달규의 비차가 분명 하늘을 날았다면 그들 역시 이런 비행 실험을 거치지 않았을까. 올라타면 내려앉더라고. 이거 너무 이게 설계 사고야. 사람 무게가. 보건팀은 우선 비차를 조종하는 방법이 익숙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종사와 함께 이를 점검했다. 연 잘 띄우는 사람이 줄만 잘 누리면 거진 가능해요. 이게. 네 번째 비행 실험이 실시됐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비차가 옆으로 기울면서 왼쪽 날개 한쪽이 부러지고 말았다. 보건팀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 준비해둔 또 하나의 비차를 긴급히 다시 조립했다. 이렇게요? 좀 더 들어가도 열에. 계속되는 실패와 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비차는 완성돼질 것이다. 뒤로 좀 해놓고 한번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 이번에 다시 치러지는 비행 실험은 행글라이더 전문가에게 조종을 의뢰했다. 바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행글라이더와 비차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아직 안 닿았어. 몇 번의 연습 끝에 비차의 앞쪽이 자꾸 가라앉아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평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공기가 차야지 양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수평이 하면 안쪽에 공기가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개념에서는 안쪽이 안 차도 위아래 압 때문에 압력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비행을 하는데 행글라이더가 압력 차이가 아니고 압력 차이도 작용을 하지만 공기의 질량으로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조종석 뒷부분에 달고 날려보면서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른쪽으로. 비차는 30m 이상을 가라앉지 않고 낮게 날았다. 이것은 비차의 조종석이 잘못 설치됐음을 의미한다. 상승풍이 생겼을 때 날아오를 수 있는 무게 중심점이 너무 앞으로 설계돼 있었던 것이다. 정평구와 윤달규가 하늘을 날았다면 그들도 무게중심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잡아내지 않았을까. 비차보건팀은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무게중심을 뒤로 옮겨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 이번엔 날개 크기도 8m에서 10m로 좀 더 크게 늘려 바람 이용도를 높였다. 이번 비행 실험은 행글라이더 전문 연습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날개에는 창호지가 더 씌워졌다. 바람을 모아주는 더 촘촘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첫 번째 실험은 여전히 실패였지만 지난번 비차보다 비행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다음 실험은 20m 높이에서 진행했다. 비차는 과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비차는 드디어 비행에 성공했다. 고도 20m인 높이에서 70m를 날아갔다. 연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바람을 이용해 양력을 얻어낸 비행기였다. 현대 행글라이더의 경우 사람이 그 비행체에 매달려 있는 반면 비차는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 현대 행글라이더의 경우 비행기가 뜨는 양력 원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차는 오히려 연이 뜨는 원리에 가까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비차, 그건 역시 연의 원리를 이용한 비차였을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비행 실험 결과 최종적으로 완성한 비차입니다. 특별한 추진 장치가 없이 연이 하늘을 나는 원리를 응용한 고전적인 형태의 행글라이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 실험 결과 이 비차는 20m 높이에서 70m를 날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활공거리 계산법에 따르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진주성과 같은 60m 높이에서는 200m를 날아서 남강을 건널 수도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형태의 추진장치까지 가미가 됐다면 이 비차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록으론 그것을 완전히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장치를 밝혀내는 일은 또 다른 숙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추진장치의 비밀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 비차의 크기나 모양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장치에 따라 비행 원리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비차가 존재했고 또 그 비차가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은 걸까요? 비차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세기) 조선은 이전과 분명 다른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각종 과학기기들과 새로운 사상이 전해지면서 백성들의 생활에 유용한 학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실학이 태동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운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와 개발의 성과를 낳았다. 역학과 기계장치를 설명한 기기도서를 통해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낸 것도 이 중 하나다. 거중기는 정조의 개혁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원성 건설에 사용돼 공사기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입증시켜준 것이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여러 실학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규장각이다.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등이 이곳에서 자신의 학문을 다져나갔다. 서자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까지 오른 이덕무도 이때 활동했던 인물이다.
연행사로 청나라를 오가며 서양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뜬 이덕무의 실학 정신은 곧 손자 이규경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비차가 영원히 전설 속에 묻히지 않고 기록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실학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비차는 실학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한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다. 비차 변증서를 남긴 이규경은 할아버지를 통해 실사구시의 정신을 이어받은 실학자였다. 그는 6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백과 사전식 저서, 오주 연문장전 산고를 집필함으로써 그의 관심이 학문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수집한 자료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증설이라 이름 붙여 고증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오주연문장전상고에서는 역사라든가 지리, 천문, 병법, 의학, 또 무슨 농업, 화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이 책은 모든 항목을 1417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이 변증설로 처리해서 저자가 철저하게 고증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아주 이 학문을 보다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규경의 실학 학풍은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오주 연문장전 산고의 부록인 오주 서종에 총포와 화포 등 여러 과학기술을 소개하면서 일일이 그림을 그려 원리를 밝혀두고 있다.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규경은 이 책에서 자신이 비차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유에 대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명분뿐인 성리학보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학의 과학 정신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규경은 생전에 아무런 관직도 얻지 못했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이규경의 노력은 19세기 중엽 세도정치의 폐해로 혼란이 가중되던 조선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규경이 살았던 시대는 이 세도정치기라고 불리우는 그 정치 형태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세도정치기라는 것은 이 권력이 소수의 외적 가문에 의해 집중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이규경과 같은 선구자들의 그 학문과 사상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차단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사상적으로는 이 조선 사회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경계하고 또 나아가서는 서양의 그 군사적인 힘이 가져올 그런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상적인 입장도 이규경과 같은 그 실학자들이 그동안 그 축적해 놓은 그런 그 실용 정신이라든가 과학 정신의 그런 어떤 성과가 제대로 계승될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정평구의 비차는 윤달규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실학시대 이규경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실학이 추구한 그 실사구시의 과학 정신이 사라지면서 비차는 우리에게서 잊혀져 간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일,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비행 실험이 이어집니다. 그 노력들이 20세기 초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선에 살고 있던 학자 이규경과 신경준 역시 이 비차에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기록 덕분에 우리는 비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정평구,
18세기의 윤달규, 19세기의 이규경과 신경준까지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조선시대의 비행기, 비차. 이것은 과학기술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조선시대 과학자들의 꿈과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